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계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춘추시대의 말미에 등장을 했던 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죠. 선자는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부국 강벽을 달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자가 예견했던 대로 이 춘추시대는 쉽게 종식되지 않고 전국시대라는 아주 치열한 시대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전국시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전에도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래 춘추하고 전국하고 두 개가 나눠진다고 했죠. 묶어서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원래 시대가 두 개가 나눠지는 시대예요. 춘추시대는 그래도 주나라 왕의 권위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 다만 지금 왕께서 천하를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후로서 어떻게 한다. 나서서 반장이 돼가지고 도와주려고 한다. 반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반장이 된다는 게 쉽게 말해서 패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요. 대략 한 기원전 한 400년 무렵이 되면은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전국시대가 정확하게 몇 년도냐는 학자마다 좀 설이 분분하고 대략 한 400년, 기원전 400년경 무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전국시대는요. 7개 나라로 압축이 돼요. 뭐 춘추시대는 100개도 넘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딱 압축이 돼가지고 7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남쪽에 굉장히 커다란 나라가 있죠. 그죠? 초나라. 그 다음에 서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또 큰 나라가 있습니다. 진나라. 참고로 요 진나라가 진시황제가 나온 바로 그 진나라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그리고 동쪽에 이 산동반도 쪽에 제나라, 북쪽 오늘날 이제 베이징 있는 데 쪽에 연나라,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7개를 전국칠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7개의 국가는 이제 저마다 왕을 자처해요. 이제 더 이상 주나라 왕은 필요 없고 내가 왕이다. 그리고 이 7개 국가가 최종적으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시기가 전국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땐 누가 통일할 것 같아요? 이미 힌트를 제가 설명드렸네. 그죠? 이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나오죠. 여기가 최종적으로 통일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무슨 구도였냐면은 이게 되게 크잖아요. 초나라도. 그래서 남방에 있는 초나라하고 서쪽에 있는 진나라하고 둘 중에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냐, 요 싸움이 좀 전국시대에 오랫동안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초반 스타트는 사실은 누가 끊었냐면은 초반에는 요쪽에 있는 제나라, 여기 있는 위나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나라가 좀 셌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초반에는 여기 있는 나라들이 좀 치고받고 하다가 후반전으로 가면서부터 초나라냐 진나라냐 하다가 최종적으로 진나라가 싹 다 쓸어버리고 중국을 통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전국시대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국시대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춘추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석기 형태의 무기도 꽤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더 이상 전차가 주력 무기가 아니고 보병 부대가 주력 부대로 등장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철기가 좀 더 이제 활용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철제 무기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쟁이 좀 더 파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돌로 만든 화살촉보다 뭐가 훨씬 더 날카롭고 위력적일까요? 철로 만든 게 훨씬 더 위력적이겠죠. 청동은 안 그렇냐? 청동도 위력적인 건 맞는데 청동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좀 비싸요. 청동이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청동은 좀 단가가 높고, 그래서 일반 병사들한테까지 지급하기에는 좀 청동제 무기는 값이 좀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춘추시대 전쟁에서는 일반 병사들은 석기 무기를 쓰는 경우도 의외로 꽤 있었어요. 하지만 전국시대로 가면서 철이 개발이 되는데 초창기 철은 청동하고 사실은 강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물론 철이 더 세지긴 하지만 초창기 철은 그냥 청동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차이가 있다면은 철이 더 값이 싸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보편적으로 상용화시키기가 훨씬 유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국시대에는 철제 무기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시기가 바로 이 전국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토리를 이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요. 선자, 그 선자병법을 쓴 선자의 선자가 있었는데, 생물학적인 선자죠. 그 사람이 바로 손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빈한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방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둘은 서로 동문수학을 했던 사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이 이름이 전해지진 않고 별명만 남아있는데, 귀곡자라는 인물한테 배우게 돼요. 귀곡자. 그 귀곡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골짜기죠, 그죠? 그 골짜기에 살고 있는 은둔 현자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그 용어가 귀곡산장.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으스스한 곳이죠, 그죠? 그 귀곡산장이란 말이 또 여기서 나오게 된 건데, 하여튼 굉장히 산속 깊숙한 곳, 으슥한 곳에서 은둔해서 살고 있는 현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냥 귀곡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현자가 있었는데, 그 현자 밑에서 같이 동문수학을 했던 사람이 손빈과 방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귀곡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흔히 이제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하나죠. 시험을 치면은 손빈이 항상 위인 거예요. 방현이 미친 거고. 그래서 방현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손빈만 아니었어도 내가 1등인데 자꾸 손빈이 자기보다 앞서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현이 상당히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좀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귀곡자 밑에서 공부를 다 끝마치고서 하산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손빈과 방현 중에서 누가 더 먼저 출세를 하게 되냐면은 방현이 먼저 또 출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또 공부 잘하는 거하고 취업을 누가 또 먼저 하냐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손빈은 취업 운이 좀 없었는지 취업이 잘 안 됐고, 방현이 먼저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방현이 어디서 취업을 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위나라의 장군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위나라가 좀 잘 나갔던 시절이었어요. 현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초반 스타트를 끊고 앞서 나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방현이 위나라에서 취업을 해서 장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손빈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친구 사이였는데 가가지고 좀 사정 좀 하면은 내 일자리 좀 알아봐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서 손빈이 위나라로 가가지고 방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같이 동문수학하던 그런 정이 있는데 좀 나한테 일자리 좀 하나 알아봐 주지 않겠냐?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방현이 오케이, 알아봐 줄게 해놓고서 며칠만 좀 기다려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손빈이 뭐 이제 방현이 알아봐 주겠지 하고서 며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손빈의 숙소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면서 손빈한테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우냐면은, 지금 손빈은 다른 나라에서 파견한 간첩이다. 위나라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파견된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빈한테 간첩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손빈이 덜커덕 체포를 당하게 된 거죠. 자, 체포를 당한 손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구의 흉계였냐면은 방현의 음모였어요. 그러니까 방현이 옛날부터 이제 손빈하고 동문수학하는 사이인데, 항상 이제 성적에서 밀리니까 손빈에게 좀 앙심을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쟤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근데 만약에 손빈이 위나라에 같이 취업을 하면은 방현이 자기가 밀릴 게 뻔하니까 손빈을 여기서 제거를 해버리자 하고서 간첩 혐의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손빈을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제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손빈이 여기서 이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정신 나간 사람 연기를 합니다. 역시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연기도 급조해서 잘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를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좀 여기서 빠져나와요. 다만 위나라에서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죠. 저거 좀 정신 나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자, 불구자로 만들자 해가지고 아킬레스건을 끊어가지고 안전뱅이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손빈을. 그래서 그 이후로 손빈은 안전뱅이 신세가 돼가지고 계속 미치광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시가지를 돌면서 구걸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제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제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손빈이 그 제나라 사신한테 구걸을 하러 가는 척 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제나라가 위나라하고 지금 현재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저 위나라를 쓰러뜨릴 수 있는 기책을 알고 있다. 나를 데려가 주면은 당신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제나라 사신이 저거
완전 거린이잖아요. 이 거지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근데 좀 몇 마디 나눠보니까 손빈이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제나라 사신이 몰래 손빈을 태워가지고 제나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나라에 돌아갔던 손빈이 나름 좀 능력을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장군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물론 뭐 장군이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쟁 지휘하기는 좀 힘들고 안진뱅이 신세라 가지고 좀 이제 참모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바로 그때 위나라하고 조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위나라 군대가 방연을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조나라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조나라가 단독으로 위나라 군대를 막기가 힘들어지니까 재빨리 제나라에다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조나라가 무너지면은 다음번에 제나라 당신들 차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나라 왕이 즉각 지원군을 보내려고 했는데 손빈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나라를 돕는 것보다 지금 당장 위나라를 치십시오. 그러면은 위나라 군대는 본국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위나라를 실컷 공격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위나라를 치는 것이 우리 제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빈집털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제나라 왕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손빈에게 이 빈집털이 작전을 맡겼던 거죠. 제나라 군대가 위나라로 쳐들어가자 위나라에선 발칵 뒤집힙니다. 위나라 왕이 재빨리 방연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연이 급보를 듣고서 빨리 돌아가서 손빈을 막기 위해서 조나라를 공격하다 말고 돌아오게 돼요. 자, 그렇게 돼서 조나라의 위기는 풀리게 됐고 이제 방연과 손빈이 드디어 한판 붙게 된 거죠. 한판 붙게 되는데 손빈이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방연의 군대를 보자마자 도망을 쳐요. 제나라 쪽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날 밤 이제 야영을 할 때 보통 야영을 하면 병사들이 이제 화덕이라는 것을 파게 되거든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식사 조리도 하고 또 텐트 같은 거 치려면 또 이제 그런 구덩이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구덩이들을 파게 되는데 이 구덩이 숫자를 날마다 줄여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은 10,000개를 팠다면은 내일은 8,000개, 그 다음날은 6,000개, 그 다음날은 4,000개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연이 손빈의 군대를 추격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구덩이 숫자가 자꾸 줄고 있다. 그 얘기는 손빈의 군대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거 아니냐. 즉 쉽게 말해서 제나라 애들이 겁을 먹고 막 탈영을 하고 있고 손빈의 군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느긋하게 추격할 게 아니라 소규모 기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한 번에 추격을 하면은 손빈의 목을 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방연이. 그래서 방연이 소규모 병력을 이끌고서 재빨리 추격을 해서 손빈의 목을 따자 하고서 이제 급하게 추격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산에 이제 좀 들어서게 됐어요. 계곡에 들어서게 됐는데 이것만 넘어가면은 손빈의 후미를 따라잡을 수 있다. 드디어 저 왼수 같은 손빈을 죽일 수 있구나 하면서 방연은 신이 나서 한밤중에 그 산을 넘어가게 됐죠. 근데 이 산길 한복판에 웬 막대기에 팻말이 딱 쓰여져가지고 바닥에 딱 이제 꽂혀 있는 겁니다. 방연이 궁금하잖아요. 저게 뭐지? 손빈이 써놓고 간 건가? 한번 뭐라고 썼는지 볼까 하고 횃불을 딱 켜고서 가서 비춰서 봤더니 그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방연, 여기가 네 무덤이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순간 사방에서 화살이 쏟아져가지고 방연이 여기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손빈은 방연의 그 심리 상태를 꿰뚫어 봤어요. 방연은 어떻게 해서든 이 기회에 나를 추격해서 죽이고 싶어 할 거다. 그래서 일부러 그 구덩이 숫자를 적게 파가지고 마치 제나라 병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방연이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방연이 성미 급하게 소규모 병력만 데리고서 무리하게 강행군을 해서 나를 쫓아올 거다. 그럼 대강 어느 날 밤에 요 언덕길을 넘어가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팻말을 박아놓으면 방연이 궁금해서 읽어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사방에 궁수들을 매복시켜 놓고 뭐라고 지령을 내리냐면은 저쪽 팻말이 있는 쪽에 횃불이 올라오는 순간 그 횃불을 향해서 사정없이 화살을 쏴라 라고 지시를 그렇게 내려줬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방연이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손빈은 멋지게 방연에 대한 복수국을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손빈과 방연의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인데요. 결국 뭐 전국시대라는 것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친구 사이고 뭐고 없습니다. 진짜 두 눈 바짝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그런 시대가 전국시대였죠. 그렇게 서로 믿을 수 없고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굉장히 가혹하고 치열한 시대가 전국시대였고, 어떻게 보면 그 전국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나름 좀 상징적인 사건이 이 선비인과 방연의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혼란했던 춘추시대가 더욱더 치열해지는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뤘고요. 일단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좀 이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훗날에 또다시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